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경제학 챕터 제1장 우리 노동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 내용 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노동경제학이 뭐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경 이렇게 약자로 불러서 하는데요. 자, 요거를 이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거고요. 기초적인 내용은 반드시 아셔야 되니까 노동경제학이 뭘 다루는가 그거 측면에서 보시면 될 테예요. 자, 우선 거기 보시면 노동경제학의 관심 대상 그걸 보시면 돼요. 노동경제학은 도대체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야? 우선 1번 노경의 관심 대상. 자, 우선 첫 번째 경제학은 경제학인데요. 말 그대로 노동이 거래되는 노동시장이 작동되는 원리를 보는 겁니다. 자, 경제학의 가장 큰 관심은 시장이거든요. 경제학은 뭘 다룹니까? 하면요. 요거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은 물건을 사는 사람들, 그걸 소비자, 수요자라고 하고, 그리고 생산자, 이렇게 공급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건을 사는 사람과 바이어와 메이커가 존재하는 그 장소가 바로 마켓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과, 바나나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노동이 거래되는 장소를 노동시장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관심 대상은 노동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작동 원리, 요거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노동시장의 특성 한번 볼게요. 자, 노동시장에서는 뭐가 거래되냐면 노동력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몸이 거래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저를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고 강의 서비스를 구입하는 거잖아. 그래서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서비스를 근로자들이 공급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노동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면 기업은 노동 서비스를 바이 해가지고 수요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 물건을 만듭니다. 물건을 만들고 이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아웃풋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뭔가 아웃풋을 Q라고 할 거야. 이걸 생산량, 산출물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노동과 자본은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풋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산출물이 아웃풋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선 첫 번째 파생수요라는 말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경기가 안 좋아서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가 잘 판매가 안 된다 할게. 그럼 어떻게 돼요? 신입사원을 안 뽑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생산물의 시장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준다, 파생된다 해서 파생수요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가볍게 보시고요. 자세하게는 일기나 연기 때 많이 하는데 지금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점띵 보시면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론적으로 학습해서 노동시장에서 어떤 특정한 결과가 왜 자주 관찰되는가를 이해하고 또 그 이해를 통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살펴볼 때, 작동 원리를 살펴볼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접근할 뿐만 아니라 거기 1번 보시면 사실, 팩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실증 연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통계 분석을 많이 합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요. 자료 분석이죠. 가만히 떠들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실제 데이터 가지고 맞나? 그걸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예가 나와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작동 원리를 잘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근로자와 기업은 어떤 고용관계를 선호하고 다 시험 문제거리입니다. 어떤 고용관계는 피하려고 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게 되면 정부가 또 여기서 개입하게 되는데 정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변화라든가 근로자 집단의 인구구조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우리가 고령화 저출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관심 사례라고 할까요? 관심 사례, 케이스. 요게 다 시험 문제거리인데요. 거기 보시면 선진국에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여성의 근로가 점차 이렇게 경제활동이 증가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고 이 영향이 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해외에서 이민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게 미국 원서들 보면 해외 이민이 막 확대되고 있는데 그게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노동시장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요. 경자기선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여기 수평축에 이제 L, 노동이라고 쓸 거고 임금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고용과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들 보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었을 때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보고 그리고 노동시장의 환경, 작업 환경을 보니까 작업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규제, 환경의 안전과 건강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너무 작업 환경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할 수도 있게 된다고요. 그게 노동시장의 어떤 고용에 미치는 영향, 소득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보고요.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게 교육이죠. 인적 자본에 투자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휴먼 캐피털. 그래서 인적 자본에 투자하게 되는데 이 투자가 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잖아요. 그 정부가 이런 것들은 촉진하려고 보조금을 주게 되는데 이 보조금이 과연 저소득층의 거기 후생의 행복에 증진됐는가?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금의 불평등 이런 거 있잖아. 임금의 불평등 이런 것들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적극적인 차별화 폐지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노경에서 또 중요한 게 차별이라는 게 또 중요하거든. 차별이 폐지가 됨으로써 여성, 미숙령 근로자, 소수 민족의 일자리에 미친 영향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다 시험 문제 토픽이에요. 노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습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 그리고 실업 상태가 되면은 실업과 관련한 보조가 제공됩니다. 보험이 제공돼요. 근데 관대하다 동그라미 치고요. 관대한이라는 것은 실업에 대한 혜택이 큰과 실업보험의 혜택이 큰 그게 실업기간과 실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미국의 실업률이 유럽 국가의 높은 실업률 수준으로 접근하는 이유. 그래서 실업률 같은 것도 국가 간에 비교하면서 실업률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노동시장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경기자들은 도대체 누구냐? 예, 그렇죠. 주인공을 봐야 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노동시장이 바로 무대라고 하면 무대에 참가하는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무대에 뛰어노는 플레이어, 주인공들이야, 등장인물이야. 누가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있을 겁니다.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플레이어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노동의 수요 주체가 바로 기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업을 고용주라고 할게요. 고용자, 고용주. 그래서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 토픽이 되는 거예요. 자, 1번에 볼게요. 근로자들은 최상의 직업을 찾고자 노력을 하므로 최고의 가격의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요. 기업은 수입이라는 게 이제 판매 수입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 가격에서 가능한 한, 왜냐하면 노동자에게 임금을 많이 주면 그게 비용의 증가로 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낮은 임금 하에서 낮은 가격에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알아서 이렇게 계약과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건강에 저해가 되는 위해가 되는 그러한 환경에서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일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정부가 여기에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로 이렇게 개입을 해서 레귤레이션이라는 규제를 통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새 경제 주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규제라든가 임금이 너무 낮은 거야. 자발적으로 알아서 임금을 책정했는데 그 임금이 너무 낮으면 안 되니까 최저임금을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관심 대상은 여기가 노동과 관련한 고용량이고요. 여기는 임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무대에서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의 그게 S라고 쓸게요. 노동의 공급, 근로자가 노동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체는 근로자.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요. 하기로 했으면 주어진 임금 하에서 얼마나 일을 할까? 그거를 선택하고요. 이게 이제 노동의 수요자입니다. 노동에 대한 수요. 이렇게요. 이건 이제 기업 아니면 고용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용주의 선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인공이 두 명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 한 명 더 하면 정부. 자,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보시면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경기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수요 공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경제학 기초적인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차차 얘기할 건데, 자, 노동의 수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동의 수요는, 자,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노동을 채용하겠다 그 뜻입니다. 노동을 얼마나 고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기업이 주체가 됩니다. 기업이 주체가 돼요. 기업이, 자, 이윤 극대화. 기업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고요. 근로자의 목표는 효용, 행복을 극대화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이윤이라는 것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게 이윤입니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자, 물건을 만드는 게 기업 아니겠습니까? 메이크의 주체입니다.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통해 가지고 아웃풋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판 다음에 그걸 이제 판매 수입을 얻게 되죠. 얼마에 팔아서.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난 나머지 그게 이윤이 되겠어요. 자, 이윤 살짝 다시 한번 여기다 쓰면 이윤은 프라핏이라고 얘기할 거야. 파이라고 많이 씁니다. 프라핏. 이렇게 할 건데, 자, 우리 약자를 쓸게요. 토탈 레버뉴입니다. 총수입이라고 쓸 거야. 토탈 레버뉴. 총수입에서 경작에서는 이렇게 약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약자에 친숙해지는 것도 빠른 경작을 정복하는 방법이죠. 토탈 코스트입니다. 총 비용을 뺀 걸 우리가 이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여기 나와 있는 이윤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바로 기업의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걸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기업은 근로자에게 이제 임금을 주잖아? 그게 이제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의 임금을 줄 것인가. 그래서 임금이 밖에서 주어져 있어. 그럼 몇 명을 채용할 것인가. 예, 그걸 고민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에 관심 선택 사항이 나와 있는데 파생 수요는 앞에서 봤고요. 개별 기업은 어떤 유형의 근로자를 채용할지 결정을 하고요. 얼마나 많이 채용할까? 그걸 또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주어진 임금 하에 임금에서 우리 가장 바람직한 고용량, 그걸 최적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최저 고용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5번 볼게요. 자,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물건이 잘 팔려야 되잖아.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들기만 하면 그냥 팔립니까? 얼마의 가격에, 어떤 디자인에, 어떤 성능에,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 5번에 보시면 고객의 요구를 잘 반영하는 생산을 결정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주문량이 결정되는 거야. 몇 개 생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는 방법, 그거를 찾는 게 바로 기업이고요. 우리가 노동시장에서는 주로 고용량이 관심이 있는 거야. 물론 이제 노동의 최저임금이 올랐어. 아니면 노조가 임금 올려주세요 해서 임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노동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자본을 많이 쓰는 게 낫겠지. 그럼 이제 노동 대신 자본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차차 얘기를 할 거고요. 자, 노동의 공급의 주체는 그냥 그래프도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우상향하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주체는 근로자야, 근로자, 노동자들이 근로자의 목표는 뭡니까 하면 노동력을 제공하잖아. 여러분,
노동을 제공하면 그게 행복합니까? 아니야. 고통스럽단 말이지. 근데 노동을 왜 제공해서 왜 일을 합니까? 아, 그래야 돈을 벌잖아. 돈을 벌어야지 우리가 뭔가 먹고 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니, 여가를 즐길까? 노동을 할까?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효용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여러분, 효용이라는 게 뜻이 뭡니까? 라고 하면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효용이라는 게, 이윤이라는 게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나머지가 이윤인데, 효용이라는 게 근로자의 만족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의 크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주어진 임금을 보는 거야. 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임금이 어떤 시그널 역할을 합니다. 신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야. 빨간불이면 건너지 마세요. 파란불이면 건너세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어진 임금 하에서 내가 일을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고요. 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요. 만약에 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얼마나 일을 해야 되지? 네,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고민을 한 후 얼마나 일을 해야 되지? 이렇게요. 얼마나 일을 할까? 고용 시간을 선택한다 보시면 돼요. 거기 볼게요. 일을 할지 말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을 할지, 또 일을 하기로 하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일을 할지, 어떤 기술을 습득할지, 그리고 언제 일을 그만둘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노조에 가입할까 말까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엔지니어의 임금이 상승하면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추구하는 게 매력적이죠. 아니, 우리가 요즘 막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왜요? 사람들의 생명이 고귀해서 그걸 막 추구하려는 공익을 위해서.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의사가 안정적이고 돈 잘 번다 하니까 글리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금이 이제 모여서 노동소득과 관련된 것이죠. 얻게 되는 소득이 커질수록 그 직업이 더 각광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 공급 곡선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진 임금 하에서 노동을 얼마나 제공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임금이 올라가잖아.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에 대한 공급, 사람들이 일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서 노동의 공급량도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노동에 대한 수요도 볼게요. 자, 기업 입장에서 이윤 극대화인데 비용에 해당하는 게 임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상승하면 자, 그럼 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이 올라갔는데 노동을 많이 채용하게 되면 부담이 크잖아.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채용, 그 수요입니다.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임금과 고용량과의 관계를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의 노동 수요 측면에서는 디맨드 곡선은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우하향하게 되고, 이 그래프 뭐 우리가 다시 할 겁니다. 별거 아니야. 임금이 비싸지게 되면은 노동의 이렇게 고용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임금이 비싸지게 되면은 근로자들은 일을 더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의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네,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딱 만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는 균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퀄리브리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균형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균형 상태가 되었다. 균형을 잘 잡네. 이렇게 되면 그 상태에 잘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변화할 만한 요인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런 변화할 만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바로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자, 여기서 1번 볼게요.
근로자는 어떻게 됩니까? 돈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기업은 돈을 조금밖에 안 주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둘이 줄다리기처럼 갈등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갈등이 해결돼서 계약을 체결합시다. 균형 상태가 이제 근로자와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는 상태가 되고요. 이렇게 체결했을 때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상충되는 게 해결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살표 볼게요. 임금이 상승하면 근로자는 더 많은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기업은 노동의 채용과 수요를 줄이려고 시도합니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탐색하고 기업들이 근로자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컨플릭트, 갈등이 상쇄되어 가면 균형으로 가게 되고요. 보통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같아진 상태가 바로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노동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노동자와 기업이 알아서 계약을 잘 체결해서 균형을 달성했는데, 이 균형 임금이 너무 작은 거야. 한 달에 일을 했더니 한 50만 원 이렇게 월 받는다고 할게요. 야, 이거 갖고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겠는걸. 기업이 힘이 세가지고 계약을 자발적으로 체결했지만 착취를 한 걸. 이렇게 되면 정부는 규칙을 제시합니다. 규칙을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앞에서 여기 인센티브 나와 있죠. 그래서 유인책을 제공합니다. 유인책. 유인책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나쁜 짓은 좀 이렇게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텍스가 있어요. 조세를 부과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담배 소비를 좀 줄이려고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담배 소비 자체를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세금을 때려서 가격을 올리는 거야.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부담이 되니까 소비량이 줄어들겠죠? 그게 바로 텍스를 부과해서 거래량을 줄이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되고요. 뭔가 특정한 어떤 선택은 촉진할 만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조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서브시디를 제공해서 노동시장의 균형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거의 박스를 보시면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과세, 이게 다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하나. 소득세나 이런 걸 과세했을 때 엔지니어 훈련 과정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훈련 과정 같은 건 이게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고요. 기업에 급여세를 부과한다거나 기업에 백인 근로자 1명당 흑인 노동자 2명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연간 엔지니어를 기준 인원수보다 적게 고용하는 노동시장의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엔지니어들의 이민 장려로 엔지니어의 공급을 증가시키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사례형으로 그렇게 나올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제나 요즘 문제 해결 능력을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노동시장에 대한 사례 분석이 있는데 교수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예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을 볼게요.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세요가 출제될 수가 있죠. 1968년 알래스카 프루도만에 석유가 발견됐는데 석유를 사용하는 소비자와 거리가 매우 멀대요. 알래스카에 미국, 북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알래스카에 석유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석유가 발견되었는데 자, 이 석유가 소비지까지 끌고 가려고 해.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려고 했더니 배를 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74년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송유관을 건설하기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974년에 시작해서 77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런 프로젝트를 실시한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을 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니? 요걸 보는 거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가 관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언제나 그래프 보면 여기가 노동에 대한 고용량 이렇게 주로 이제 L이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임금, wage 해가지고 W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임금과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니?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프로젝트 기간 중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임금도 올라가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가 완결됐으면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자르게 되니까 이제 고용이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여기다가 밑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준 다음에 해석하세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시간이고요. 여기 이제 고용과 임금 여기다 같이 표현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거기 보니까 고용, 임금 나와 있는데 고용이 점차 서서히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했다, 감소했다 되다가 74년도에 프로젝트가 시작했고요. 77년도에 끝났단 말이야. 요때 임금이, 고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보시면 팍 증가했어. 증가하다가 프로젝트 끝난 다음에 고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요게 이제 고용. 임금도 비슷합니다. 임금도. 거기 보니까 좀 이런 식의 모양을 보이고 있다가 요때 팍 늘고 요렇게 임금 요렇게 되었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요 구간에 요 영역에 해당하는 임금이 갑자기 올라가고 고용이 증가하는 것을 설명하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 요 기간에는요, 지금 살펴본 것처럼 노동에 대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여기 수요 공급을 나타내게 될 건데 공급, 수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노동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오케이? 이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하는 거 요거는 수요 공급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얘기는 여러분들 그 연기라든가 기초경제학 그리고 1차 경제학 하신 분들은 쉽게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우측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균형점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거를 체크해야 되는 것이죠.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로 할까요? 이렇게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은 상승하고 고용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렇게요. 자, 2번 분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커다란 노동 수요의 증가를 야기했고 노동시장에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고용이 증가한 거 알 수가 있죠. 프로젝트가 완공된 다음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덜 필요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조금 다시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C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에 사람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렇게 쓸까? 프로젝트가 거의 완공이 됩니다. 프로젝트 완공 시점에서 네,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요걸 이제 뒤에 문제로 하나 만들었는데 그냥 거기서 이제 야, 저기 임금 좋고 뭐 좋대 해가지고 그냥 이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임금이 올라가서 고용이 증가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타지에서 이제 노동의 공급도 이렇게 만약에 증가하는 것까지 넣었는데 그냥 수요에만 초점 맞춰서 그냥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이론의 필요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인트로 측면에서 가볍게 보시죠. 이론의 필요성. 우리가 이제 현실에 대한 어떤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 현실을 잘 설명하고 데이터가 중요한 거지. 근데 때로는 이론이라는 게 이제 모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 하우스를 만드는 것처럼 모형 자동차, 컨셉트 카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모형이라는 것은 자, 현실이 너무 복잡합니다. 노동시장이 작동되는 원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원리를 우리가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요. 휴대폰이 여러분 어떻게 작동되는지 잘 아세요? 버튼 누르니까 이게 메시지가 가고 몰라. 우린 사용법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사용 방법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이론이라는 것은 현실이 너무 복잡해서
단순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해서 알기 쉽게, 그 원리를 알기 쉽게 단순화시키는 과정,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 단순화입니다. 단순화.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서 1번 볼게요. 노동시장을 설명하는 좋은 이론은, 근데 이제 이론이 현실을 잘 반영해야 되겠죠. 너무 복잡해도 안 되고 실제 자료를 가지고 맞나 틀리나 검증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단순화라는 말 얘기하고 있어요. 알래스카 송유관 건설이 알래스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일시적으로 고용을 증가시키고 임금이 올라간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진짜 맞나? 라고 검증 가능한 예측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 없는 다른 것들은 다 단순화시키는 거야. 여러분들의 목적이 농사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다 우리가 제거해서 변함없다 얘기해야 돼. 나의 친구 관계 변함없고, 북한의 김정은이 그냥 이전과 변함없이 뭐 핵폭탄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그냥 다 이전과 똑같다는 가정하에서 달라진 건 뭐다? 시험 문제 유형도 그냥 고정돼 있을 때 내가 열심히 공부했을 때 어떻게 합격하나, 이거만 초점 맞추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거기 관심 있는 부분에 뚜두두두 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나머지 부분은 약간 모자이크 처리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단순화하게 되면 이게 현실성과의 문제가, 상충성 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번에 노동경제학의 묘미는 모형의 단순화와 현실성 간의 기술적인 조화. 오케이? 모형에서 단순화라는 것은 관심 없는, 이 경제학에서 많이 표현하는 건데, 관심 없는 다른 부분은요, 다른 팩터들은, 요인들은, 요소나 요인들이, 사정들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 자, 그 정도만 보시죠. 자, 근데 거기 보시면 3번 가정과 이론과 가정을 통해서 단순화시키게 되는 건데, 사실이 이게 너무 둘 간에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론은 복잡하고 되게 좋은데 현실 설명력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가 주가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돈을 못 벌어. 그럼 아무 쓸데없는 없는 거지 뭐. 근데 현실 설명력이 있긴 한데 또 이론이 뭔가 법칙 이런 게 없으면 또 그것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양자간에 두 개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1번 해가지고 이제 모형을 사용하게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자, 실증 명제와 규범 명제 나와 있는데 용어만 정리하세요. 실증이라는 것은 어떤 팩트를 다루는 것이고요. 규범 경제학, 규범 명제다라고 하면 어떤 팩트라기보다는 뭔가 바람직한가 그걸 다루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실, what is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루는 게 실증 경제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냐 틀리냐? 여기는 가치 판단이 없어요. 가치 판단이 없다. 뭘 가치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치 판단이 없는, 개입되지 않는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실증 명제가 되고요. 규범이다 그러면 약간 당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What should b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mus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표현이 바로 당위가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세요? 근로자와 기업에 고용을 했을 때는 기업이 근로자와 자발적인 임금을 책정했는데 생계 수준보다 더 낮은 임금을 책정했단 말이야. 그게 그냥 그렇다 하는 건 지금 사실 팩트야. 임금이 얼마다? 실업률이 얼마다? 근데 야, 이거 임금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임금을 어느 정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그건 당위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 뭐 몇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기 해외 근로자 유입과 관련한 경제후생 증대와 소득 재분배, 노조 결성과 관련한 효과 이런 얘기 있는데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기초 답안 작성 문제에 앞에서 봤었던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요. 고용 임금에 대한 노동과 근로소득이 어떻게 변하는가 나와 있는데 요거 문제로 제가 할 테니까 그대로 쓰는 연습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또 노동소득이라고 해놨잖아. 노동소득. 요거 하나만 용어 설명드릴게요. 복습 잘 해주세요. 뭐냐면, 자, 근로소득인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하면 W 곱하기 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W가 임금이야. 야, 너 1시간 일을 하면 임금 얼마 받니? 근데 요거는 이제 노동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자 수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자 집단이 가져가는 소득, 그게 바로 노동소득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한 개인을 놓고 봤을 때는 노동 시간 해가지고 내가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인데 10시간 일했다? 그럼 10만 원 버는 거지.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노동 수요에 미친 영향, 공급까지 살짝 넣긴 했는데 비경제활동 인구는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제 일을 하러 뛰어들게 되는 뭐 그런 얘기인데 뭐 공급까지는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종합적인 결과로 넘어가시면 3번에 탄력성 할 건데 이것도 우리 기초경제학에서 보통 얘기 1차에서 하는 건데 우리 탄력성 얘기도 다시 뒤에 할 겁니다. 그리고 노동소득의 측정과 그래프 하면 이게 W 곱하기 L이 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L이고 W예요.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LS, 저는 LS가 편한 것 같은데 LD 이렇게 소문자로 써도 되고 대문자로 써도 됩니다. 표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임금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0의 임금에 L0가 고용되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하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곱하기는 이렇게 W 곱하기 L이잖아. 그럼 이게 W가 이만큼이고 L이 이만큼이니까 이 면적이 바로 노동소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봐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독일이 뭔가 일요일날 근로금지를 이렇게 하게 되는 이게 이제 에렌버그 교수님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건데 뭐 그것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도 저명한 경제학자가 거기 나와 있는 본토에 태어난 임금 이것도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까지 송유관 건설만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불법 이주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그나마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요. 13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6번 문제 있잖아요. 기술 변화로 인해서 공포가 AI의 공포 이런 게 이제 공포가 이제 노동 경제학에서 늘 관심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일자리를 혹시 파괴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데 규범 경제학의 원리 입장에서 살펴보세요 나와 있는데 한번 그것도 살짝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똑같아요. 네, 목차를 잡아가지고 거기 넣어놨을 뿐이야.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공포심도 안겨줄 수 있는데 이런 기술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차차 얘기를 할 건데 저 뒤에 가서 우리가 더 얘기를 하다 보면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노동의 수요 공급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연습 문제 9번에 다음 포인트만 간략하게 답하세요. 이거 제가 늘상 문제 내는 건데 이것도 별표해서 암기해 주세요. 노동시장에 참가자는 누가 있고 수요의 곡선이 무슨 뜻인가? 공급 곡선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무엇을 언급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 거기 담겨 있는데 요거죠. 수평축에는 고용, 수직축에 임금에 대해서 언급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챕터 1장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2장 노동 공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